네, 안녕하세요. 김승준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쓰긴 했는데요. 토론문을 좀 심도 있는 내용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제가 보직을 맡았는데 하필이면 꼭 이런 때 되면 어떻게 알고 답글이 틀려가지고 글 쓰기가 어려운 환경이어버리는 바람에 핑계인지 몰라도 그냥 쓰다 보니까 오탈자도 있고 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내용이 약간 엉키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 무리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 관행은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행사와 관련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검찰의 소침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부패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스포츠 검사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보니까 초점이 그쪽에 맞춰지면서 검찰 개혁이 주로 그런 전관예우나 또는 부패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 검찰의 수사 관행, 특히 우리가 보통 강압수사 내지는 뭐 밀어붙이기식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 있어서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사실 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되지 못한 과거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써봤고요. 특히 우리가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기업 사건들 같은 경우 일단 뭐 비리 혐의를 포착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발동한 것이지만 수사 과정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뭐 기획수사다 이런 어떤 비판도 받아가면서 너무 포괄적으로 수사를 해서 수사 당사자들이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업의 기업 수사라든지 정치인들 수사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제가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강압 수사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피의자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 도중에 저 사람 피의자에 대해서 사회를 보신 박인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에 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2명으로 돼서 10년 동안 89명이 일단은 통계상 자살한 것으로 나오고 이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를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인용 보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약 90명에 가까운 피의자가 검찰의 수사 도중에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검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것이 2011년에는 147건, 2013년에는 157건, 2014년에는 187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그런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검찰로서는 신속한 수사와 성과 있는 수사를 위해 가지고 무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면 검찰권의 본래의 그런 어떤 취지라든지 목적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은 우리가 법원과 함께 어떻게 보면 형사사건에서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사법기관이라고는 보통 얘기하고요. 핵심적인 국가기관인데 사실 우리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청구권부터 시작해서 헌법과 법률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권이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국민들의 그 형사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범위가 정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청법에서도 고위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탄핵 제도의 어떤 대상으로서 탄핵 대상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검사징계법도 다른 공무원과 달리 따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러한 권한을 운남용하는 경우 결국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 검찰이 정치적 영향 하에서 여러 가지 오명을 그동안 받아왔었고 실제로 그런 과거의 그런 권력 남용의 문제 때문에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의 많은 비판과 불신을 받아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1990년대 오면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검찰 개혁의 문제는 전면에 부상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중요한 어떤 그 숙제가 되었고요. 제가 자료를 짧지만 찾아보니까 이 대기업 총수부터 시작해서 기업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그 자살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좀 전에 우리 박인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자살할 정도로 이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이고 무리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헌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그동안 꾸준히 사실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신설되고 또는 구체화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권 침해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통계상으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 수사라든지 인권 침해와 관련된 검찰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뭐 뒤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 사실 심지어는 수사의 과정을 녹화하는 영상 녹화 제도도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과학권 보장 제도도 도입이 되는데 하여튼 다양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런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뭐 수사라는 것이 사실은 뭐 평탄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그 진범임을 확인하고 밝히기 위해서는 좀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방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수사 도중에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결국은 현재 검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 관행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여전히 검찰이 그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런 비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검찰 인사와 관련된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검찰 인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그런 어떤 독립성 보장 문제,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임기 보장을 통해서 검찰권 행사를 독자적으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면 보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검사들의 윤리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권한을 갖다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오남용함으로 해서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게 되고 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법의 규정에 의해서 검찰이 행사는 하지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국민의 인권 침해에 오남용한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고 유연적인 행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국가 제도에 있어서 원래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검찰권의 어떤 재교육, 윤리의식의 고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찰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개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인간이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일탈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제도와 인사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리한 그 수사 관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검찰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의 제고라든지 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 능력 이런 것들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같이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증거를 체득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그렇다면 수사 기법을 고양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사건에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교육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1990년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면 사기죄 하나만 해도 86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사기죄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대학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냥 형식적인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들, 판사들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독일은 매년 재교육받고 심지어는 대학 가서 새로운 이론에 대한 강의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어떤 교육이 없어요. 뭐 어쩌다 몇 년 걸쳐서 선발해가지고 매년 선발은 하지만 뭐 외국에 있는 공부하러 보낸다든지 본인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정도 외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 기법들을 교육을 시켜야만 수사에서 유리한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검찰력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검찰 전체가 무리한 수사에 가능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 관행으로 피의자의 일부가 생명을 끊고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형사의 절차에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는 검찰의 그런 어떤 깊은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와 수반해서 당연히 법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검사 윤리 강령이 일종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법률 차원으로 승격시켜가지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윤리의식에 대한 제고, 그리고 검찰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해야만, 그리고 그것이 검찰개혁에서 이루어져야만 무리한 수사 관행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연구원 교수입니다. 저는 두 번째 토론으로 자살로 이끄는 검찰의 수사 관행, 또 수사 권력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제에 다 사실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이 9월 26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극단적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상황이고, 또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고든 성격이고 또 치밀한 업무 스타일을 갖고 있고 또 강한 자존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그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또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백과 더불어서 롯데그룹 수사에 대해서도 결백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제가 다시 또 한번, 지금 방금 김 교수님과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다시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결국 이번 사건과 더불어서 보면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그 자살 사건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도중 또는 소환 후에, 수사 후에 자살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권위 통계, 국가 인권위 통계에서도 보면 뭐 한 80여 명 정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2005년부터 90여 명 정도가 지금 자살한 상황인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검찰 수사 도중에 자살한 재계 인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작년에 2015년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자살했었고요. 또 김학헌 에이스저축은행 회장도 뭐 부실대출 의혹으로 2012년에 자살했었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2003년에 검찰 조사를 3차례 받은 뒤에 현대 본사 12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방금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재계 인사뿐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도 있습니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상황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사도 중요한데 생명의 소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사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각자의 혐의만큼이나 제각각이긴 한데, 결국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봤더니 결국은 죽음이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검찰 수사 도중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일반인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회적 성공을 이룬 고위공직자나 정재계 인사들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 통상 이제 소환 전에는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소환 후에는 자괴감과 모멸감이 결국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철피아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유서 내용을 보면 자신은 공직자로 평생 청렴하게 살았다, 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었고요. 또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수사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자신이 수사받는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검찰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저명 인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게 되면 우선 일단 포토라인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소환해서 검찰청 들어가는 입구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그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밀고서 참고인 소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환 대상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검찰 조사 전보다는 당연히 이제 검찰 조사 후에 이제 심리 상태가 많이 완화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요. 뭐 조사 전에는 긴장됐던 그런 모습에서 조사 후에는 뭐 검찰 관계자와 가벼운 농담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 때문에 자살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조사 후에 이제 검찰 조사 후에서 조사 과정상에, 그러니까 검찰 조사 과정상에서 모멸감을 느껴서 결국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명예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그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결국은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검찰의 수사 관행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의 그 주요 업무가 뭐 원래 그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기관이죠. 거기서 피의자들이 숨기려 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본질적 속성이 있는데,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의 수사가 친절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 분통이 터지는 그런 대목이 검찰이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 방식이 결국은 이 수사 대상자들을 자살로 보는 원인이다라는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기업비리 사건, 이번 사건같이 기업비리 사건이나 또 공직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목표가 명확히 설정됩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전체 사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밝혀내는 그 비리 혐의를 밝혀내는 데만 수사력이 집중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검찰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별건 수사입니다. 그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 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데 핵심 관계자를 소환하게 되고 그 핵심 관계자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캐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의 비리를 결국은 캐내버려서 결국은 이제 전체의 큰 흐름,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전체적인 비리나 횡령 혐의까지 밝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결국은 이제 극단적으로 거의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건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수사 대상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개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업의 비리까지 본인이 결국은 책임져서 뭐 진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압박감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사라는 것은 그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명백한 증거보다 자백에 의존해서 모멸감을 주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 관행은 손쉽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그 과거와 현재의 검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미래에도 모멸감을 줘서 자백하게 만드는 모습을 답습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계속하다 보니까 검찰도 이제 그 자살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내놨죠. 그래서 조사 도중에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차원에서 긴급 체포를 해서 자살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2015년에 대검찰청에서는 일산청에다 피해자 수사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그러니까 인권 침해에 대한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뭐 사실상 피의자 자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침인데, 이번에 이 부회장의 자살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노력이 무색해지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자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개선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검찰 수사 도중에 이런 자살을 막기 위해서 큰 틀에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기법의 핵심인 자백에 의한 그 수사 방식을
과학적 증거 수집에 의한 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하고 또 별건 수사도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법원이 자백을 주요 증거로 인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자백을 주요 증거로 인용하지 않도록 검찰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형법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를 죄인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 원리인데 이것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되는 인사들 같은 경우는 범죄자가 아니죠. 범죄 혐의가 있을 뿐이지 아직 죄목이 확정된 게 아니죠.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 것인데 소환 전부터 이미 죄인 취급을 하고 또 수사 중에도 모멸감을 줘서 하는 이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인신구속을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여기 불안한 심리를 보이는 피의자는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혐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통해서 인신구속해봤자 심리적 불안 상태는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심리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형적 수사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 이번 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최근에 그 스폰서 부장검사 사건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죠. 그래서 검찰의 그 어떤 수사 권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수사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제는 실행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을 논할 때 검찰에서의 반론이 항상 그런 거죠. 경찰이 조직이 방대하다. 또 인력 수준이 낮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방대한 조직도 잘 통제되고 있고 뭐 경찰대나 경찰 간부 후보생 또 최근에는 경찰 그 순경시험 임용자들도 대졸 출신들이 거의 대다수일 정도로 그 경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그 수사 권력을 분명히 나누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검찰의 기능을 견제할 정도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지금 감찰 기능을 외부에 맡겨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감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검찰 사건에서 보듯이 좀 수사 업무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권 침해나 자살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실제적으로 담당 수사팀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잃은 자살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는 경우,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징계를 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검찰의 수사 관행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또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자생의 노력, 자생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노력은 결국은 실제로 실행된 적이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개선하겠다, 개혁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검찰의 내부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 외부의 힘을 빌리고 외부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이고, 뭐 여기 보면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목소리도 좀 다 같이 듣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야만 이제 검찰이 결국에 다시 국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협회 법제개사를 맡고 있는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 검찰에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 관행이 이어지는 주된 원인은 너무 이제 권한이 집중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런 거에 따라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더라도 견제할 기관이 없고, 그렇다면 사실 그 합리적 선에서 이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사실 가장 검찰 수사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일 겁니다. 그래서 연권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찰의 일정 부분 권한을 이용하는 안이라든지, 아니면 박일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수처 문제, 다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이 검찰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 밀행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찰에서 공판 과정에서는 다르겠지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검사와 계장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사실 그 3자가 그냥 수사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변호사도 거기 참여를 하긴 하지만 그 좁은 방에서 어떤 검사와 피의자 단둘이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수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실 그런 게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 더 개선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사실 검사평가제를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검사가 직접 이제 검사실에서 수사를 하는 걸 옆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고서 사실 변호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나마 가장 이 검사들의 구체적인 개개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들이 그런 검사들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게 그 검사평가제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 검사평가제를 작년 말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3개월 동안 변호사들한테 이런 그 검사평가표라고 저희가 만든 게 있거든요. 검사평가표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 주관적인 지표 중에서 이제 좀 써달라고 정부에 있는 이제 변호사님들께 요청을 드렸더니 한 3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한 1000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자료집도 만들어서 법무부와 이제 대검에도 사실 제출했고요. 우수 검사도 따로 뽑아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검사는 일단 당장 공표하긴 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해당 검사한테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당신은 이런 사유 때문에 하위 검사에 선정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줬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검사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도 이제 전국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설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검사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는 게 적절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 90% 이상에 해당되는 변호사님들께서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고서는 이제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용기를 얻어서 일단 작년에 이제 1회 검사평가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올 연말에 이제 2차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그 1년 동안 쭉 이제 진행되는 건데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제 3개월간에 좀 단기간에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평가 결과를 쭉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자료집도 만들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다 보니 실제로 외부에서 얘기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 자료집에도 간단하게 몇 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참고인한테 사건과 무관한 이제 계좌를 보여주면서 이제 피의자한테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제 강요하는 경우, 안 그러면 당신한테 피해가 간다. 당신 이 건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전환시켜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압박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무리하게 보여주시기 이제 밤샘 조사를 진행하고 그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제 피의자 사생활을 하나씩 이제 들먹이면서 이제 알아봐서 다 알고 있다. 이것까지 조사 안 당하려면 이쯤에서 이제 얘기하라는 식으로 무리한 자백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그 피의자가 이제 부인 취주에 진술을 하니까 뭐 책상을 막 내려치면서 고함을 치고 피의자가 당시 좀 심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좀 자제해 달라고 하더라도 계속 소리를 친다든지 보통 이제 그 수사 과정 말고 이제 공판 과정에서 공개 법정에서도 오히려 이제 검사가 그 자기들한테 불리한 진술하니까 증인한테 이제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수사를 할 때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포박을 한 상태에서 한 5시간 동안 이제 포박을 하고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고함을 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그 변호사 한두 사실 거기 들어가는 이제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 한 명이니까 그 변호사 말만 믿고 뭐 사실 그렇게 다 이렇게 검사들을 매도할 수 있냐 이러면서 약간 처음엔 항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두 건이 아니라 이게 수십 건 수백 건 이런 실증 자료를 보이고 자료집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사실 좀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받아들이고 먼저 좀 자료를 선제적으로 달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어찌 보면 이렇게 검찰 권한, 공판만큼이나 이렇게 개개 수사하고 있는 이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 제기도 사실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한대법에서 이제 작년에 처음 시행한 이 검사평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앞으로 저희가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에 제 주제는 이제 피의자의 자살과 이제 검찰의 수사 관행인데 앞에 이제 해주신 김 교수님과 이제 연건우 교수님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겹치는 부분 많더라도 이렇게 좀 반복 학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 통계 자료 보면 그 최근 10년간 89명이 검찰 그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 또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많은 그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89명의 이런 그 자살한 사람들 중에 그 절반이 넘는 인원이 절반이 넘는 인원의 직업군이 그 고소득 전문직, 공무원, 기업가, 정치인 같은 좀 이런 그 사회 지도층 내지는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에 집중된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면 그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그 자살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살을 감행하는 피조사자도 있을 것이고 또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거나 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그 발표할 내용 중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에 이르는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나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 이렇게 그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은 개인적 비리보다는 대체적으로 구조적이며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피의자 개인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조사를 소위 그물망식 수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피조사자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그물망식 수사가 피의자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언론의 좀 그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언론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기사는 재판 전 단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피의자의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검찰의 짤막한 언급들에 대해 특종 경쟁을 벌이는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유죄를 추단하게 만들고
회복이 불가능한 낙인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누구라도 자신의 범죄 혐의가 연일 뉴스에 보도된다면 엄청난 심적 부담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의 정신과 의사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스스로를 쉽게 패배자로 낙인 찍고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엘리트 집단의 중년 남성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엘리트 집단의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검찰 수사에서는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화이트 칼라 계층은 심리적으로 명예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 이런 화이트 칼라 계층의 심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 과도한 굴욕감을 주는 수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이 화이트 칼라 계층의 자살률이 높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화이트 칼라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높은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와 이런 사회 지도층의 피의자들을 동등하게 수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지도층 또는 엘리트 집단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온다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검찰에서는 마찬가지로 검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피조사자 신분에 불과한 피의자 중 일정 집단이라 하더라도 수사 도중 자살률이 급증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런 국가기관인 검찰은 이런 집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에 비추어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를 할 것이고, 또한 이거는 검찰 수사 목적에 비추어도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경우 당해 사건을 공소권 없은 처분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은 미해결로 종결이 안 되고 더 이상 사건의 신체 진실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상대주의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이런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연건우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책으로 이런 그물망식 이 수사를 중단하고 지양하고 별건 수사, 자백에 의존한 수사에서 벗어나 과학 수사와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이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런 피조사자의 지위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수사 실무 담당자, 특히 검사의 깊은 이해 역시 수반되어야 하며 인권 교육 역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종사자가 현재 수사 중인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서 선진국의 이 제도를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카젠바우 미첼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피의자의 성격에 관한 진술, 피의자 진술이나 자백, 알리바이 피의자 진술상 오류나 진술 거부 사실, 그리고 지문, 거짓말 탐지기 등 과학수사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은 사실도 언급하는 것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피의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살의 우려가 있는 피조사자의 경우 신병의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또는 비가 조치 시에도 검찰 직원이 자택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가족에게 현재의 심리 상태를 알리고 피조사자에 대한 보호와 주의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언론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면서도 추측성 보도는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거나 관련자의 진술을 언급하면서
수사 진행 경과를 추측하는 취지의 보도는 일체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선진국계의 그 제도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특히 검찰 스스로가 그동안의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자정하는 노력을 보일 때 법원과 함께 형사사법에 있어 정의를 구현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실현 및 정의의 확립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임무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